안녕하세요. 이덕을 역사 TV에 책 쓰는 사람, 책 읽는 사람 프로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신주 사기, 신주 사마천 사기를 가지고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아시아 건국사화의 전문가이신 김명옥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 사기에 보면은 사마천이 이제 사기를 설정할 때 처음에 오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은주 이렇게 설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은주를 중국에서는 뭐 3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가들이 공자를 비롯한 유학자들이 상당히 이상적인 사회를 이제 많이 부각을 시켰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 하운주 역사를 보다 보면 이제 은나라 역사에 이제 많이 꽂히잖아요. 그래서 네. 김명국 교수님도 그러셨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은나라 시조 그 신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건국 신화하고 너무나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화를 공부하면서 구조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구조와 또 거기 속에 있는 하소들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난생 신화와 우리나라 신화를 비교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에 나와 있는 그 은나라의 이제 건국 뭐 신화라고도 하고 사화라고도 하죠. 그런데 외국은 신화라고 하면은 이걸 뭐 거짓말이다 보는 학자들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 식민사학자들이 강해가지고 마치 이제 단군을 부정하는 용도로 단군 신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윤여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사화라고 쓰자 그래서 건국사화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식민사학이 워낙 특대한 한국만의 지금 특수 상황이죠. 서양에서는 신화라 그래서 그게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보는 학자도 없고 그렇게 보면 너무 무식한 걸로 이제 학계에서 추방되다시피 하는데 한국은 이 식민사학자들이 워낙 이제 강단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신화라는 걸 못 믿을 이야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이제 그렇진 않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화라고 이제 단군 신화라고 쓰지 않고 또 단군 고조선 건국 사화라고 썼더니 이게 사화라고 하는 거는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말이다. 신화로 고쳐라 라고 제가 논문을 게재했을 때 논문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쓸 때마다 계속해서 바꿔라 라고 이제 압력이 들어오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바꿔서 쓰지만 밑에다가 저는 이러한 의미로 쓴다 라고 이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 이후에 덩치는 이만큼 커졌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는데 이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아직 이제 못 살던 개발도를 한 거 그 시대에 딱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은본기에 나와 있는 은나라 시조사화와 우리 한국 고대 건국 사화들이 어떤 점이 아까 구조적으로 이제 같다라고 보시는지 먼저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해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하늘에서 새가 떨어뜨려서 그 알을 먹고 태어난 사람이나 또는 햇빛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알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사람이 되거나 또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알이 있는데 그거 속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난생신화라고도 하고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난생사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난생신화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국 고대에서 현조가 떨어뜨린 알을 먹고 태어나는 것을 이제 은나라 시조하고 진나라 시조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알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된 유형으로는 이제 우리가 서국의 그 서원왕 있잖아요. 서원왕도 대표적으로 보면 난생 신화의 그 한 유형인데 서원왕도 그렇게 태어나고 부여의 동명왕도 그렇게 태어나고 고구려의 고주몽도 그렇게 태어나고 베트남의 건국 신화인 문남국 어떤 그 주인공도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신라의 석탈에도 알에서 태어나서 인간이 된 경우가 이제 이런 유형이 있고요. 이 유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알로 직접 나와서 거기서 태어난 게 이제 혁거사나 가야의 수로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난생 신화인데요. 하늘에서 일단 내려오거나 하늘의 어떤 빛을 받거나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난생 신화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은나라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건 이제 은나라는 중국 학계에서도 그 동족 국가다라는 거를 다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제 동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건데요. 지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신라 사람들이 신라 이제 김유신을 말할 때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은 소호 김창씨의 후예다. 그래서 김씨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에서도 소호를 제사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은나라도 난생사화고 이 진나라도 난생사화고 하는 이 점에서 이제 같이 난생사화를 갖고 있는 결국 이제 난생사화는 동이족 사화라는 거잖아요. 은나라와 그러니까 진나라의 그 난생사화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나라의 난생 신화는 이제 그 관적이 그 목욕을 하러 시냇가에 가는데 하늘에서 검은 새가 알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관적이 그거를 먹고 이제 설을 낳거든요. 설은 이제 은나라의 시조이잖아요. 그래서 설을 낳은 게 이제 은나라의 건국 신화이고, 그 다음에 진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여수가 배를 짜고 있어요. 배를 짜고 있는데 하늘에서 현조가, 그러니까 검은 새가 알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 알을 먹고 시조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뜨린 알을 먹고 태어난 것이 바로 진나라하고 은나라의 이제 건국 신화인데요. 이런 은나라, 진나라 난생 신화를 갖다가 중국의 유명한 그 신화학자가 있어요. 중국의 신화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옹가라고 하는 이 학자도 이게 고대의 중국의 동방 민족에게 난생 신화는 모두 다 동이족의 신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 보통 그게 이제 이렇게 통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광직이라고 하는 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고대의 중국 동해안과 그다음에 그 동북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바로 난생신화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새에서 떨어뜨리는 알을 먹고 태어난 난생신화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동이족 신화라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동이족들은 다 이 알에서 태어난 그 난생사화를 건국사화를 이제 갖고 있을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가 널리 보면 알이 형태적으로도 보면은 동그랗잖아요. 동그랗고 아주 먼 옛날에는 사실은 태양을 숭배를 했었죠. 저기 산둥성이라든가 이쪽에 널리 태양을 숭배 사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한 번에 이게 그 문화적인 변형이 한번 거쳐져요. 아주 청동기 시대에 거쳐지는데 그 거쳐지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이제 아리엘 골라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의미의 변화는 한번 일어난다. 그 태양의 숭배 사상이 사실은 알다. 태양이 곧 알이다. 태양이 하늘의 중심에 있잖아요. 하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늘 자체가 태양이고 태양 자체가 알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손 사상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이족계에서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후한서 같은 데 보면 구이족 중에 세 조자를 쓰는 이제 조이족이 있죠. 네. 저는 이 부분은 단지 알이 태양을 상징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인간을 그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천선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난생사화가 좀 이제 광범위하게 동이족 사이에서 이제 퍼졌지 않나 싶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천손 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사자이거든요. 하늘의 사자다. 의미로도 상징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 난생 신화라든가 동이족 신화라든가 고조선 신화를 보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거잖아요.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천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성으로서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국사를 보면은
이 사마천이 은봉기를 다 써놨어요. 거기에 은어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은나라를 그 20세기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은나라가 있었던 왕조가 아니다. 그러나 사마천이 그 전설 속에 왕조로 써놨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갑골이라는 게 갑골문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 갑골문을 해석해 보니까 바로 이제 은나라가 실제 있었던 왕조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 사연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왕유영이라는 북경대 대리총장까지 했다는 분이죠. 이제 이분이 병에 걸렸는데, 당시 이제 북경에 이제 중의원, 그 한의원들이 있는 쪽, 그 한약을 중의약을 파는 그런 사이에서는 아주 이제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로 이제 팔렸던 것이 용골이라고 불렸던 이 갑골들이에요. 이제 갑골이 거북배에도 쓰고 그다음에 소의 어깨나 이런 데에도 쓰는데, 그래서 이 왕유영이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가족들이 그 약이라고 사왔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학인가 하는 학자하고 같이 이제 그 글씨를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한자의 원형이다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저는 이때 의문 품었던 게 왜 중국인들은 자기네가 지금 쓰고 있는 글자인데 그 글자의 원형이 은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다라는 걸 왜 몰랐을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의문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는 전부 다 동이족의 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난생신화를 연구를 해보니까 난생신화 자체는 중국의 한족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무관한 신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화가 역사이고 그 속에 이제 이러저러한 상징적인 것들로 그 역사들을 심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심어놓은 건데 자기네들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왜 이 중국인들은 이제 주나라부터 조금 아까 이제 은나라는 그 전설상의 왕조고 이제 주나라부터 실제 있었던 왕조라고 생각한 것과도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은나라와 이제 주나라 사이의 관계가 사실 상당히 이제 복잡한 관계죠. 그런데 사기에 보면은 이제 주나라를 갖다가 그 주석에는 서이다, 뭐 서쪽 이민족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은나라와 그 주나라 사이가 그렇게 이제 확실히 다른 나라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 그 우리가 이해하면 나중에 동이, 서용, 남만, 북정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주나라가 자기 자신들을 중국으로 생각하면서 방위 개념으로 나눴지만, 우리가 이 사기를 보면은 그 나눈 후에도 끊임없이 뭐 이족들이 심지어 낙양까지 들어오고 주변에 다 섞여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 뭐 이제 김용욱 교수님한테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 프로보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건데요. 중국인들이 왜 은은 없던 왕조로 치고 이제 주나라부터 시작했을까? 라는 이제 그 부분이 아직도 이 신주 뭐 사기를 번역을 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아직도 이제 명쾌한 답을 이제 얻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세워지만 계속해서 은나라를 제사를 모시게 했잖아요. 있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주나라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 들거든요. 논어를 보면 이제 공자가 주나라가 은나라를 계승했으니 나는 이 오종주하리라라고 해가지고 그 주나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제 그 말의 배경이 뭐냐면, 공자는 은나라 사람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은나라 왕족들이 이제 송나라에 이제 시조가 되고, 송나라에서 갈라져 나온 노나라인데, 그 노나라가 바로 이제 공자의 나라인데, 그 공자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은나라 사람의 후예인데 이 주나라를 인정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노나라에 이제 귀족하고 같이 그 주나라의 수도인 낙양을 한번 이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은나라의 문물을 주나라가 계승했다. 그래서 나는 오종주하리라, 나는 그 주나라를 따르겠노라 이제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왜 따르겠노라고 중국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공자가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왜 은나라를 전설상의 왕조로 생각했을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이 고민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답은 제가 이제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이제 역사 공정을 하잖아요. 이제 중국은 없는 역사도 그 자기네 역사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사를 쓴 유엔 부친이라는 그 러시아 학자가 말했죠. 이 중국이나 일본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 갖고 막 자기네 그 역사를 만드는데 한국은 있는 역사도 왜 자꾸 이제 배제하고 없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그 뭐 보수뿐만 아니라 그 이 짝퉁 진보들까지 우리 역사 부정하고 민족 부정하고 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만연하는 아주 이제 개탄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그럴수록 이제 우리 국민들이 책을 많이 보고 옳고 그름을 좀 가려내야 그 될 걸로 아는데요. 중국에서 우리는 동북공정만 한 줄 아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위구르 역사를 중국자를 편입시키는 서북공정도 했고, 그 다음에 티베트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서남공정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하상조 단대공정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죠. 이제 하상조 단대공정은 나중에 이제 은허가 드러나면서 지금의 하남성, 안양시, 제가 답사 네. 다 가봤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그 은나라 그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나라까지 인정했는데 이제 하나라까지 또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에서 하상조 단대공정을 지금 그 다 진행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자꾸 이제 과거 고대사를 갖다가 현재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역사를 그렇게 왜곡해서 지금 자기네 입맛에 맞게 자기 나라의 역사로 편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탐험 공정을 넘어서 선정 문명 공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공정을 시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속지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이민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조선족하고 또는 저기 티베트 쪽하고 이런 그 민족인데, 이들이 만약에 우리 역사의 주권을 얘기를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고대사뿐만 아니라 이런 고구려 그 동북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은나라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중국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 대대적인 역사 바꾸기 작업을 하는데, 그 실제 자료나 그다음에 물론 유적으로 이제 확실히 입증된 역사는 이제 은나라 역사니까 은나라부터 시작하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이민족의 역사가 되는 거죠. 동이족이 중국사를 시작한 게 되니까 결국은 하와족이 이제 중국사를 처음 시작했다라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라 역사를 자꾸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먼저 산서성에 도사진이란 곳에서 뭐 유적이 나왔는데 보니까 뭐 거기가 우임금의 뭐 그 왕성이라는 등 하는 이런 식의 역사 만들기로 이제 계속 이제 시도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한편으로는 산동성에 그 동의문화박물관을 세워 놔가지고 동이족의 역사를 일부 공정하는데요. 거기도 제가 동의문화박물관을 가봤잖아요. 네네.
가 보니까 거기 결국은 써놓은 게 뭐냐면 나중에 전부 다 하와족으로 편입됐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마천의 사기 계보를 쭉 그려보면은 결국은 하은주가 이제 다른 계보가 아닌 거죠. 그 하나라 시주인 우임금은 그 황제와 누조 사이에 큰아들이 효호고 둘째 아들이 창의인데, 그러니까 효호가 동족이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럼 효호와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창의도 마찬가지 동이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라의 시조 우임금은 바로 창의의 후손입니다. 사마천의 이 사기 계보에 따르면. 그리고 은나라의 시조인 설과 그 다음에 주나라의 시조인 후직, 이 그 두 시조는 또 효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사 이렇게 보면은 뭐 하상조 단대 공정을 하든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중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공정 다 한 다음에 중화문명 선전공정, 그러니까 이 중화문명을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선전문명을 하는데, 해봐야 결국은 다 뭐 멀리 갈 거 없이 하와족의 역사를 만든 사마천의 사기를 보더라도 이거는 동족의 역사다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역사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제가 있죠.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신화 사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번역과 이제 주석다는 작업을 같이 한번 쭉 해보시니까 어떤 소감이 들었다라는 그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 사기를 쓰면서 감출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 이렇게 동이족의 처음에 하상주의 절부터 쓸 때는 이 동이족의 역사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게 여러 성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이의 성씨거든요. 근데 나중에도 보니까 한나라 이때도 보니까 거의 이제 그 동이족 성씨가 되게 많이 그 주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마천에 이런 고민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중국은 왜 주나라부터 했을까? 주나라부터 자기네들을 하나라고 상나라를 빼버렸을까? 라는 것들이 고민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은 애국이 되고 있는데, 사마천이 써놓은 이 그 사마천 사기만 본다면 애국을 절대 할 수가 없겠구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역사를 제대로 써놓는다라면 이게 아무리 왜곡을 하려고 해도 후대에서 그것들을 다 보고 제대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역사와 관련돼서 사기는 중국사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보니까 우리 역사가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이제 이 신주 사기가 나오면서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물론 지금도 뭐 신화 연구가 하는 분들이 연구 많이 하시지만 이제 저희가 삼가주석과 그다음에 청나라 양옥 등의 사기지까지도 상당 부분 이제 인용해서 번역을 해놨고, 특히 또 원문까지 다 실어놨기 때문에 신주 사기 발간이 그런 부분의 역사, 우리 그 고대 신화 사화 여기 이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되기를 이제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제 오늘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